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일주하며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로 세계 일주 위클리 월드입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말라리아는 예방약도 있고 치료제도 있지만 영유아에게는 여전히 무서운 질병이죠. 영유아 전용 치료제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마침내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우간다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8개국에 우선적으로 보급된다고 합니다. 우간다에서 농부로 일하는 앨리스 네케사 씨. 임신 넉 달 차에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말라리아 때문에 원하던 아기를 잃었습니다. kubanga nalufunanga ndwagala ne mpulira nga kinkosezza nnyo kuva we navaamu olwo olubuto siddangamu olubuto olulala kubanga kyankosa nnyo ne mpulira nga omwana amwagadde nnyo. 이처럼 말라리아는 임산부의 태아를 앗아가고 신생아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아프리카 영유아 사망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체중 5kg 미만의 아기를 위한 전용약은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성이 낮아 제약사들이 개발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성인용 약을 쪼개 추측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You find that doctors are now using guesswork. They are not able to accurately provide the medicine to these babies to meet their needs. Before, the risk was that when you're not giving accurate treatments, we are seeing the rise of anti-malaria resistance. 그런데 이 공백을 메울 신약이 마침내 등장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영유아 전용 말라리아 치료제 코아템 베이비입니다. 물에 쉽게 녹는 시럽형으로 체중 2kg에서 5kg의 아이에게 정확한 용량 투여가 가능합니다. We are beginning to get children below 6 months coming in with malaria, and the treatment has been quite challenging. 수십 년간 이어진 숙제를 풀어낸 셈입니다. 스위스 제약사와 국제기구 협력의 결실로 단순한 의학적 성과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약은 글로벌 펀드와 각국 공적 개발 원조 자금으로 우간다를 시작해 아프리카 8개국에 우선 보급됩니다. 코아템 베이비는 이제 가장 어린 생명을 지키는 희망이자 글로벌 보건 형평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벨기에 거리에 가득 쌓인 달걀들. 거대 오믈렛 기사단이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배고픈 5,000명 관중을 위해 달걀 10,000개를 깨기로 했는데요. 행진 밴드가 행사 시작을 알렸고 덩달아 거리에 모인 사람들의 기대가 커집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달걀을 깨면 거품기로 달걀을 풀고 커다란 팬에 붓는데요. 장작불 위에 올려 기름과 훈제 베이컨, 파를 넣어 저어주면 오믈렛 완성입니다. 다 함께 나눠 먹어 더 맛있는 오믈렛이었겠네요. 영국 런던 동물원에서 연례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펭귄부터 거북이, 카피바라, 여우 원숭이까지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이 모두 체중을 재는 행사인데요. 400종이 넘는 만여 마리 동물들이 살고 있어 동물원 내에서는 꽤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동물들 사이에서 체중 측정이 가장 까다로운 동물은 원숭이라고 하는데요. 줄을 2번 서면 간식을 2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말썽이라고 하네요. 야경이 멋진 헝가리 부다페스트 밤하늘에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졌습니다. 다뉴브강 위에서 유럽 최대 규모 불꽃놀이를 펼쳐 국경일을 기념했는데요. 화려한 쇼는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강변 5km 구간에 있는 바지선과 다리 등 특정 공간 500곳에서 45,000개가 넘는 불꽃이 발사됐는데요. 행사 중에는 헝가리 역사의 상징을 형상화한 드론쇼도 펼쳐졌습니다. 올해 불꽃놀이에 사용된 비용은 약 14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폭발적인 기타 소리, 그리고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현란한 손놀림과 몸짓. 하지만 그들의 손에 기타는 없습니다. 핀란드에서 열린 세계 에어기타 대회인데요. 심사위원단은 독창성, 음악에 푹 빠질 수 있는 능력, 무대 매너, 기술적 우수성, 예술적 인상, 경쾌함을 고려해 심사합니다. 수상자에게는 핀란드 기타 제작자 마티 네발라이넨이 제작한 플라잉핀이라는 실제 기타가 수여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거리에서 특별한 상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프라이팬 요리를 하는 모습이 놀라운데요. 셰프 모르텐 크리거 울프가 자전거를 휴대용 주방으로 개조해 독특한 요리 투어로 안내합니다. 이름하여 자전거 주방인데요. 투어 손님들은 함께 자전거를 타고 5개 도시를 돌며 5가지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투어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독특한 미식 여행이 흥미롭네요. 스위스 제네바 호수 기슭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시속 200km로 초당 500리터의 물을 높이 140m까지 뿜어내는데요. 1880년대 중반 인구와 산업이 늘어나면서 더 많이 필요해진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수력 발전소가 건설됐고 그곳에서 과도한 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안전 밸브로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압력 상승을 막기 위해 물을 방출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임시 분수를 좋아하게 된 제네바 사람들은 물줄기를 남겨 21세기 관광 명소로 탄생시켰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대륙 북아메리카입니다. 최근 미국은 선거구를 둘러싼 싸움이 치열합니다.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가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자 이번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주가 같은 방식으로 맞불을 놓은 건데요. 그러자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이 주 의석을 더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선거구 법안 패키지를 발의했습니다. 텍사스주 공화당이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재조정에 나선 것에 대한 맞불 성격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의회의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It's not complicated. We're doing this in reaction to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called a sitting governor of the state of Texas and said, find me 5 seats. We're doing it in reaction to that act. 그러자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안은 최소 3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법안 번호가 부여되고 초안이 마련된 시점이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에 법안을 처리해 11월 4일 주민투표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So this November, the people of California will stand up and speak up and determine whether we defend our democracy because California.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조정 다툼의 도화선이 됐던 텍사스의 선거구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14일 특별회기를 소집했는데 이번 회기 중에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But what I see is that Republicans are grabbing power, and they've got the power, and they're using it to benefit themselves. 선거구 싸움을 시작한 장본인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수 있도록 텍사스주의 선거구 재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우편 투표 폐지를 예고하며 낮은 지지율을 이겨낼 새로운 선거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매해 8월 20일은 세계 모기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모기의 날은 1897년 영국 의사 로널드 로스경이 모기가 말라리아를 전파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모기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존재이지만 온갖 기생충과 바이러스를 퍼뜨려 사람과 동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생물학과 학과장은 이집트숲 모기라는 종을 가장 우려한다고 하는데요. 덧붙여 집안의 고인물을 제거해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서식지를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한 학교 놀이터에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구출해야 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구출 대상이 튜브형 미끄럼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40대 남성이 동심을 참지 못하고 아동용 미끄럼틀 타기에 도전했다가 봉변을 당한 건데요. 좁은 공간 속에 몸이 접힌 채 꼼짝없이 갇힌 30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지 안타까운 상황. 안전하게 구출되어 다행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예기치 않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승객들을 다 태운 비행기가 어찌된 일인지 출발하지 않고 활주로에 서 있네요. 비행기에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은 오랜 시간 비행기 안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마침 비행기에 타고 있던 재즈 색소포니스트 데이브 코즈와 밴드 동료들은 기다림에 지친 승객들을 위해 멋진 재즈 공연을 펼쳤는데요. 실망감으로 가득 찼던 비행기 내부 분위기가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육사들이 두 손에 한 마리씩 조심스레 들고 나온 거북이들. 멸종위기에 처한 서부 산타크루즈 거북이 16마리인데요. 대략 100살이 된 부모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입니다. 부모 거북이들은 미국 필라델피아 동물원에서 가장 오래된 최연장자들인데요. 1932년 처음 동물원에 온 어미 거북에게는 첫 새끼들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기쁜 한 해인데요. 동물원은 부화한 새끼 중 수컷 한 마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기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몸통 가득 전지판을 붙인 태양광 자동차들이 경주를 벌입니다. 자동차 안에는 레이싱 선수가 탑승해 호주 아웃백을 가로지르는 3,000km 거리의 긴 여정에 도전했는데요. 출발선은 북부 노던 테리토리에, 결승선은 남호주 애들레이드에 놓였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태양광 자동차와 그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관중이 몰렸는데요. 이 행사는 자동차 산업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솔루션을 설계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대머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를 응원하는 유쾌한 분위기가 인상적인데요. 잔디밭에는 60명이 넘는 대머리 참가자와 구경꾼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지역 스케치 코미디 그룹이 주최한 이 행사는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미스터 클린으로 분장한 남자가 가장 나쁜 대머리라는 칭호를 얻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한 광장이 순식간에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모두가 한데 모여 손뼉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요. 존고라는 전통춤입니다. 이전 노예사회에서 온 18개 지역사회가 비밀스러운 의사소통으로도 사용하던 것으로 자유를 향한 투쟁의 한 형태이기도 했는데요. 존고는 아프리카에서 유래됐지만 정통 브라질 춤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만나볼 대륙은 아시아 중동입니다. 미얀마 군부 독재 박해를 피해 방글라데시에서 피난 생활 중인 로힝야족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원조 삭감으로 인한 자금난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남부에 있는 로힝야족 최대 난민촌입니다. 한 건물 앞에서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습니다. 이곳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이들이 공부하던 학습센터였지만 지금은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시민단체가 로힝야족 난민 캠프에서 운영하던 교육기관이 지난 6월 이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원조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재정난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유니세프가 운영하던 학교도 4,500개 이상이 폐쇄됐고 방글라데시인 교사 1,200명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22만 7,500명의 아이들의 교육받을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Ara borbato ashidi halo tigon izatun hayakom ahono ta mane ara ede campa tonor forio do se indila do se shikya do se education bad zian arian bondo tar go te kile ara new generation zara ase taralla bulera ara mustaqbal mumikala kibo. 더 큰 문제는 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들이 조혼이나 아동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올해 아동의 결혼 신고 건수는 3%, 노동 신고 건수는 7% 증가했는데 신고되지 않은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It's not just child marriage that we're seeing. Child recruitment within the camps is something that we're very concerned. We don't want children recruited. That is against every international law.
유엔 난민기구가 올해 로힝야족 난민 지원에 필요하다고 추산한 금액은 2억 5,600만 달러. 최근 6년 동안 가장 적은 금액이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전체의 38%에 불과합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세계 최대 팜유 공급국입니다. 그런데 기름야자 나무의 노령화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데요. 소규모 영세농이 많다 보니 재식률도 낮아서 팜유 공급 대란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서부 슬랑우르에 있는 한 소규모 기름야자 농장입니다. 기름야자 나무 가운데 30%는 너무 늙어서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농장주 수라트맨 씨는 나무 교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묘목이 열매를 맺기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Sebab hasil lain tak ada, mengharapkan hasil sawit untuk sara keluarga. Jadi saya tak masuk. saya tak masuk tanam semula. 수라트맨 씨의 사정은 말레이시아의 소규모 기름야자 농가 대부분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무가 늙어 재식이 시급한데 돈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은 재식 비용의 5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비료값과 인건비 등 치솟는 생산 비용도 부담입니다. Sekarang mahal semua. Racun mahal, baju mahal, ya. Upah petik pun mahal sekarang. Satu ton dah 100 kan. 최근 5년간 말레이시아 기름야자 나무의 평균 재식률은 2%, 정부 목표치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전체 농장의 40%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의 낮은 재식률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자연히 팜유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팜유 수출량의 25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재식에 대한 긴급 투자가 없으면 세계적인 공급 부족이 심화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컴컴하던 밤하늘이 한순간에 밝아집니다. 마치 주위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광경이 연출됐는데요. 일본 규슈 가고시마 밤하늘에서 포착된 모습으로 전문가들은 우주에서 떨어진 불덩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주 공간의 먼지 입자나 소행성 파편이 대기권에 진입해 타오르면서 밝게 빛난 건데요. 전문가는 특히 밝은 별똥별이라고 말하는 이 불덩어리가 운석이 되어 바다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높디 높은 산봉우리 사이에 기다란 밧줄 한 줄이 놓였고 그 위로 사람이 걸어갑니다. 몸이 좌우로 기우뚱될 때마다 보는 이마저 심장이 쫄깃해지는데요. 중국 후난성 장가계에서 펼쳐진 슬랙라인 경기 현장. 세계 곳곳에서 온 20명 엘리트 슬랙라인 선수가 1000m 넘는 높이에서 외줄타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3번 넘어지기 전에 완주해야 하며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운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데요. 룩셈부르크 출신 아치 윌리엄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육사들과 즐거운 놀이 시간을 갖는 고릴라 제이틴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제이틴은 튀르키예 이스탄불 폴로네즈코이 동물원에 살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밀렵꾼에게 포획됐다가 나이지리아에서 태국으로 가는 튀르키예 항공편 상자 속에서 구출됐습니다. 이후 이곳 튀르키예 동물원에서 요양 중인데요. 당국은 건강을 되찾는 제이틴을 다시 나이지리아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알록달록 다채로운 연들이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웃는 이모티콘과 물고기, 꽃 등 단순한 모형부터 미피, 피노키오, 세균맨 등 인기 캐릭터까지 다양한 연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스리랑카에서 국제 연축제가 시작되면서 수백 개 연이 하늘을 수놓은 광경입니다. 연날리기 선수 약 500명이 참여해 세계에서 날아온 관중들과 행사를 즐겼는데요. 이 행사는 스리랑카 관광진흥국이 수도 콜롬보의 브랜딩을 위해 주최한 것으로 2018년 이후 재개최한 겁니다. 섬세한 손길에 따라 스티로폼 상자가 예술 작품으로 변신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손에 든 도구는 붓이 아니라 렌치와 드라이버인데요.
하나둘 작품이 만들어지는 이곳은 중국의 한 이륜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물감 역할을 하는 재료도 평범하지 않은데요. 이륜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는 화가는 엔진 오일을 이용해 그림을 그립니다. 화가에게 이륜 자동차 수리는 생계이고 그림은 열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세계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윤석찬의 밑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깊이 있고 재미있는 분석을 해주실 윤석천 이코스피어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난주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던 영국이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치솟는 물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영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8%로 시장 예상을 깨고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항공료가 한 달 새 30% 넘게 폭등했고 식품 가격도 넉 달 연속 올랐는데요. 문제는 영란은행이 불과 2주 전 경기 둔화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점입니다. 금리를 내리자마자 물가가 다시 치솟으며 통화정책 신뢰도에도 타격을 줬는데요. 영란은행은 9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의 2배인 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섣부른 금리 인하라는 비판과 함께 영국 경제는 경기 침체와 물가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이 금리를 내리자마자 물가가 출렁인다 이런 소식을 꼽아주셨습니다. 영국 경제는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상당히 하락세인데 금리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고 또 금리 내리면 물가 오르고 참 어렵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영국만의 문제일까? 네. 영국은 미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일 수 있다. 네네.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떻게 보게 되면 영국이 처해 있는 현실, 그다음에 영국의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갖다가 미국이 반복을 하는 어떤 경향이 보인다. 네네. 그래서 이 주제를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25년 8월 7일이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갖다가 0.25% 인하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영국이 이제 언제부터 금리를 갖다가 올리기 시작했고 또 언제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지를 갖다가 개괄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막 번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막 치솟았잖아요. 예. 그래서 영란은행은 21년 12월 0.1%였던 기준금리를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후 계속 올려서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올려서 23년 8월 말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 1년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예. 24년 7월까지 유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금리 인하가 보통 시작이 돼요. 24년 8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마침내 8월 7일,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에 총 4%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예. 어느 정도 인하한 거냐면 1.25%포인트를 갖다가 인하를 한 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팬데믹 기간에 치솟았던 어떤 인플레이션율이 당시에는 뭐 10%를 전부 다 넘었었어요. 네네. 유럽 전체적으로 영국을 네. 포함을 해서. 근데 그런 인플레이션이 24년 4월부터 2%대로 상당한 안정세를 보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영란은행에서는 드디어 그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예. 그런 어떤 자신감의 기초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2% 물가는 사실은 25년 3월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한 1년 정도만. 네, 그렇죠. 근데 25년 4월부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하기 시작해가지고요. 2%대를 넘어서 3%대로 치솟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올 7월 통계를 보게 되면은 3% 후반, 그러니까 3.8%를 기록했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근원 PC, 근원 소비자 물가도 역시 한 3.8%를 기록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란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금리를 갖다가 성급하게 내려가지고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을 만드냐 하는 어떤 비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사실은 또 그 높은 물가로 인해 가지고 가계의 실질 소득 같은 경우는 감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사실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경기를 부양하기 그렇죠. 위해서인데 네네. 경기 부양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외부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지금 영란은행이 휩싸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유럽 중앙은행과 비교해 볼 네.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유럽 연합에 비해서 영국의 물가가 유독 높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사실 유럽 중앙은행도 영란은행과 비슷한 시기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정확하게 얼마 최고 금리가 한 4%였는데 네. 4.5%죠. 네. 최고 금리가. 근데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내렸냐면은 2.15%까지 내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같은 기간에 1.25% 포인트를 내린 거에 비해서 네. 사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2.35% 포인트를 내렸잖아요. 네. 훨씬 더 급하게 많이 내린 거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안정적인 2%대를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영국은 비교적 적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지금 3%대로 물가가 치솟은 거거든요.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예. 갖다가 이게 곰곰이 따져보면은 영국은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관세를 높였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한 어떤 관세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입 절차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어요. 무역 장벽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수입품 가격으로 올리면서 물가 상승의 어떤 진원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의 원인 중 80%는 브렉시트의 영향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고 예.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미국과 처해 있는 환경이 똑같죠. 미국도 느닷없이 낮았던 관세율을 갖다 대폭 높이고 있는 거고. 네. 지금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막 올리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어떤 그 수입품 물가에 대한 어떤 압박, 비용 상승, 이거는 영국과 비슷한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네. 따라서 높아진 관세와 수입 절차 장벽은 미국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한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한술 더 써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을 갖다 계속 압박하면서 네.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 이사 또 해임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 지금까지는 비교적 뭐 약간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안정세를 보이던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영국처럼 이렇게 좀 앙등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영국은 미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월이 잭슨홀 연설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뭐 가능성을 언급을 했지만, 근데 지표가 지난주에 저희가 생산자 물가지수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0.9%면 이거 좀 그렇죠? 근거가 희박해서 네네.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네.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을 상대로 해가지고 엄청난 압박을 사실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준의 이사진만 하더라도 이번에 만약에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사진만 놓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이 훨씬 더 강해요.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각 지역 그 연준, 가령 뭐 뉴욕 연준이라든지 뭐 필라델피아 연준이라든지 네. 이분들이 이제 교대로 5명이 들어오니까 총 12명이서 이제 그 그렇죠. FOMC 회의를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고용 악화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어느 그게 정도 있었죠. 심각한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행정과의 어떤 마찰을 줄임과 동시에 사실은 고용시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니까 그걸 앞세워서? 네, 그걸 명분 삼아서 네네. 가령 뭐 0.25% 정도를 갖다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때문에 좀 흔들렸다가 그때 그 전에 나왔던 이제 고용지수의 악화 상황 때문에 아마 여전히 인하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EU 탈퇴하면서 네네네.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벌써 공식 탈퇴한 지 5년인데 지금 노동당의 그 스타머 총리 14년 만에 집권하게 되면서 EU와의 관계 재설정에 좀 나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변화의 좀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재가입 가능성도 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한 어떤 후폭풍이 지금 뭐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네네. 영국 경제가 어떻게 보게 되면 좀처럼 길을 못 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을 함으로 해서 네.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영국 경제 자체가 글쎄요, 어떤 새로운 어떤 부흥의 기회를 맞기는 굉장히 어려울 네. 거다. 이런 점을 갖다가 과거에는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았지만 지금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다시 유럽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소리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요. 네.
정치권에서도 이를 갖다가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참 영국이 한때 그 대영 제국 당시에만 해도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래서 뭐 온 대륙에 식민 지배하던 국가가 참 많았잖아요. 이 격세지감을 참 느끼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인데 이 소식 때문에 지난 한 주 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인텔 국유화인데 트럼프는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이 마술을 뻗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텔 지분 한 10%가량을 또 미국 정부가 흡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결정이 됐어요. 예, 결정된 거죠. 뭐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지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9.9%를 갖다가 89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원래 89억 달러라는 게 원래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그 어떤 금액이에요. 그렇죠. 일단 칩스법 보조금이 57억 달러. 이게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원래 편성이 됐던 건데 집행이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군사 및 국방용 반도체 생산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금 32억 달러. 이걸 합쳐가지고 89억 달러인데 이걸 갖다가 그 보조금을 갖다가 지분 전환으로 바꿔가지고 지분을 9.9%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인텔의 최대 주주는 미국 사모펀드 블랙록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블랙록을 제치고 이제 최대 주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유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거는 우리는 인텔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없죠. 가령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었고 펜티엄 칩 하면은 이거 뭐 CPU 분야에서는 완전히 최고라는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도대체 인텔이 왜 국유화를 갖다가 피할 수 없었을까? 그러니까 인텔의 어떤 약사를 갖다가 간략하게 살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인텔은 1968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로이스, 그다음에 앤디 그로브가 창업을 한 회사예요. 특히 앤디 그로브는 그 실리콘밸리 아버지라고도 불렸지만 전설적인 CEO였습니다. 동시에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고든 무어, 이렇게 유명한 세 사람이 창립을 한 회사예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1년에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반도체에 집적되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어떤 법칙을 갖다가 얘기한 사람이 바로 고든 무어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실리콘밸리의 어떤 신화적인 인물 3명이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리고 인텔은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걸 갖다 상용화를 했습니다. D램도 거의 뭐 세계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로 부상을 한 거죠. 근데 1980년대 들어서 일본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 부상을 합니다. 이쪽에 이제 D램이죠. 지금 D램은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가 만들지만 당시에는 일본 기업들이 세계 최정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히타치라든지 뭐 도시바 같은 이런 회사들이 D램 기업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D램 사업은 일단 포기를 하고 사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만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그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갑 중에 갑이었어요. 당시에는 TSMC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승승장구하던 회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히 쇠퇴를 합니다. 그 쇠퇴를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엔지니어 출신 CEO들이 그러니까 경영을 맡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엔지니어들은 기술 개발에 기술에 대한 앞장서겠죠. 기술에 대해서 욕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혁신, 기술 개발에 굉장히 치중하던 그런 어떤 CEO들이 계속 중용이 되어 왔었는데 2000년대부터는 재무적 CEO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재무적 어떤 성과 이런 거에 굉장히 치중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의사결정들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혁신 동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약화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같은 시기에 GPU 시장 및 모바일 사업 부문에서 철수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 오늘날의 시장은 뭐예요? AI를 주도하고 있는 GPU. 그다음에 모바일 시장이 대세잖아요. 야, 역행했네요. 이거 완전히 그 시대적으로 완전히 역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부터는 TSMC와 삼성전자에게 시장 조건을 갖다가 완전히 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이 미국의 그 어떤 반도체 회사들의 특징을 유심히 보면은 칩을 설계하는 거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팹릭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퀄컴, 애플, 그다음에 뭐 테슬라, 구글까지 이 설계는 정말 잘해요. 이게 팹리스 기업이죠. 이거 팹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설계도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이 설계도대로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파운드리고. 이걸 갖다가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인텔이 해왔었는데 인텔이 계속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계속 어떤 결함 있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인텔의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제조를 맡겼던 기업들, 그게 이제 퀄컴, 애플,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인텔은 이제 도저히 안 돼. 신뢰감이 떨어졌군요. 그러니까 우리 TSMC나 삼성전자로 갈 거야. 이러면서 다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4년에만 적자를 얼마나 기록했느냐? 무려 188억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은 달러라니까 약간 감이 안 오실 텐데 20조 이상의 적자를 낸 거예요. 1년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3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그 회사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돈을 투입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걸 갖다가 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그 주식을 갖다가 취득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라선 이유가 있다라고 그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를 갖다가 이제 곰곰이 살펴보면은 사실은 미국 기업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를 갖다가 설계도대로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은 인텔이 유일합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근데 미국 정부는 사실은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재건을 해내줘야만 사실은 지금 파운드리 부분은 다 중국, 뭐 대만, 한국 이쪽으로 다 편중이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아니면은 사실은 미국의 기업들이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생산해낼 재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미국 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갖다가 완성해 보고 싶은 어떤 욕심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이 반도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운드리 부분에서 옛날에 인텔이 갑중에 갑이었고 설계도 잘하고 다 우리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설계만 자기 거고 나머지는 다 남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지금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그 팹리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퀄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의 물량 일부를 인텔한테 몰아줌으로 해서 반도체의 어떤 공급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자신들이 좀 장악을 하게 되겠다. 뭐 이런 욕심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 인텔의 국유화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기존 이제 반도체 공급망의 어떤 재편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있다. 가령 TSMC랑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국가 자본주의잖아, 이 정도면. 그렇다고 봐야죠. 이거는 사실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트럼프가 좀 특이해요. 근데 이 국가 자본주의는 종종 특혜 자본주의로 변질이 됩니다. 이 특혜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권력자라든지 정부에 줄을 쓰려고 하겠죠, 기업들은. 그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특정 산업도 거기에 줄을 대려고 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은 자원의 어떤 불균형한 배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령 특정 부분에만, 가령 AI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쪽 지역에만 그 한정된 자원이 집중이 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지금 조선업이 쇠퇴했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마저 완전히 미국 조선업은 황폐화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근저에는 국가 자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그 조선업을 갖다가 맨 처음에 애초에 미국 국가가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완전히 이렇게 꽁꽁 싸매서 보호를 했습니다. 가령 우리 연안에 돌아다니는 배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그 선박이 만들어져야 되고 미국인이 운영해야 되고 미국 기업이어야 된다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미국의 조선업을 갖다가 완전히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내가 뭐 기술 개발을 안 하고 노력 안 해도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데 내가 왜 애써서 그 피나는 어떤 경쟁을 통한 어떤 기술 혁신을 하겠어요. 그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미국 자본주의가 이렇게 꽃을 피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근거리 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업들은 서로가 경쟁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야성적 충동을 등에 업은 CEO들이 나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 거야. 성공을 시킬 거야. 네. 이러면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면서 사실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어떤 활짝 만개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느닷없이 지금 국가 자본주의가 개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연 미국 경제에 득이 될지 네. 이거를 갖다가 거기에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참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인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에도 이제 보조금을 주는데 똑같은 네네. 방식으로 지분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지금 걱정들이 조금 있고, 다만 이제 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뭐 방어막을 치던데 우리 기업들 괜찮을까요? TSMC는 거부했죠. 보조금 안 그렇죠. 받겠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투자 뭐 약속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미국 정부가 그 삼성전자라든지 그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갖는 거는 사실 경영권이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이 몇 %나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사실. 1.몇 %. 예. 근데 미국 정부가 가령 인텔처럼 한 뭐 몇십억 달러 투자하고서 네. 뭐 5%, 6%, 7% 이렇게 지분을 가져가 봐요. 네. 그거 우리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받을 수가 없는 제안이죠. 그렇죠. 예. 우리 설마 입장에서는. 그걸 위협할까 싶어서 또 네. 하도 뭐 트럼프가 도깨비 같아서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또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브릭스라고 저희가 뭐 중간중간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신흥경제국 연합체로 이제 5개 국가가 시작된 그런 연합체인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렇게 앞선 이니셜을 따서 브릭스라는 이런 연합체인데, 트럼프의 압박 정책이 이제 브릭스의 단합으로 이어지는가 이런 주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그 단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네.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요 참여국 몇몇을 보면 만만한 그 나라들이 아니에요. 없어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브릭스의 어떤 개념 자체는 서방 진영에 대항하는 경제 및 지정학적 연합이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들의 국제적 발언권을 갖다가 확대하기에는 애초에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미국과 서방 국가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어떤 대안을 모색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약간 경제 연합체에서 지정학적 연합체로 약간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이 브릭스의 행동 중에서 미국의 심기를 가장 심하게 건드리는 게 뭐냐면은 달러 패권에 대한 이탈이에요. 예, 그 얘기 많았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들 국가들 가운데는 자국 통화로 서로 결제를 하고 무역 중국, 결제를 러시아 할 때, 그렇죠. 네. 중국, 러시아, 뭐 인도도 이제 그런 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외환 보유국에서 달러 비중을 갖다가 점점 네. 줄여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은 못마땅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브릭스가 2009년에 창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확대되는 어떤 그 원년은 2023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 당시에 이제 그 6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초청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이집트, 중동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고, 그러네요.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까지 6개국을 갖다가 신규 초청국으로 이걸 갖다가 초청을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중에 브릭스에 가입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빠졌습니다. 이란, UAE, 이집트, 중동에서는 이들 나라가 이제 회원국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까지 아프리카에서는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 달에는 네. 마침내 동남아의 인도네시아까지 여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브릭스의 어떤 확장세가 굉장히 무섭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확장을 갖다가 그동안에는 좀 방해하는 이런 어떤 국가 간의, 내부 국가 간의 어떤 알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브릭스의 어떤 확장성을 갖다가 굉장히 제한하는 요소로 그 작용을 했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실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언제나 어떻게 보게 되면 국경 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도와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뭐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서 사실은 오랜 기간 양국은 이제 국경 분쟁을 사실은 겪어왔고요. 네. 2020년에는 가랑 계곡에서의 어떤 그 국지전, 네. 전쟁까지 벌어질 정도로 사실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죠. 네. 근데 이게 트럼프 1기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1기 때 얘기입니다. 2019년,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략을 잘 썼던 것 네. 같아요.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신경을 갑자기 쓰기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을 해야 되겠다. 네. 또 공방 자체를 갖다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도에 대한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릭스 내부 국가들 간의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2019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디 총리를 갖다가 초청을 합니다. 사이가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완전히 브로맨스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초청을 해가지고 어떤 식의 얘기까지 했었냐면은 백악관의 진정한 친구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네. 20년에는 또 그 인도의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모디 총리의 어떤 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서 두 사람의 어떤 브로맨스를 갖다가 사실은 자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당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 사실은 2020년에 가랑 계곡에서의 지정학적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떤 브로맨스라는 것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를 갖다가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중국을 위한 어떤 공급망의 대체지로서도 인도가 유력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떤 전략적 요충지로서 인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인도를 갖다가 포섭하기 위해서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브로맨스는 이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지가 됐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정상회담을 갖다가 맨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브로맨스가 유지가 됐었는데 4월 달부터죠.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양국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두 정상 간의 어떤 관계에 약간씩 어떻게 보게 되면 흠집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미국은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브릭스를 갖다 분열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러시아산 원유 무기를 구입하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인도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들었죠. 말 안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가 날 때까지는 안 겁니다. 얘들 봐라 이러면서. 사실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인도에 어떻게 보게 되면 양다리 걸치기?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관계가 좋고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좋으면서도 미국하고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줄타기 외교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코드에도 있잖아요, 인도가. 그래서 마침내 50%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도저히 못 참겠다. 때렸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는 중국과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러시아라든지 중국과 조금 가까워지는 어떤 모양새를 갖다가 취하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브릭스를 그 분열시키기 위해서 브라질을 갖다가 압박을 합니다. 관세를 통해서 압박을 하면은 미국 쪽으로 좀 의존도를 갖다가 좀 높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천만에 이때 중국이 이제 그 브라질에 대한 구원 수술로 나서고 있죠. 브라질산 그 원두 커피를 갖다가 대량으로 수입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브라질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미국이 아니어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브라질은 이제 그 브릭스에 대한 어떤 연대감 같은 걸 갖다가 확인하게 되면서 브릭스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어떤 역효과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뿐만이 아니죠. 남아공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아공 대통령한테 거의 수모에 가까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막 했죠.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이건 역시 이제 브릭스를 갖다가 와해시키기 위한 어떤 트럼프의 어떤 압박 정책의 일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이들 브릭스 내의 국가들이 더 연대를 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더 강력한 연합을 갖다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왜 이 주제를 골랐냐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역시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이제 그 브릭스의 어떤 견제 정책은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측면들이 사실은 있어요. 가령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제조업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령 조선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라든지 이게 중국과 경합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심하게 견제하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한테는 약간 이런 어떤 제조업 부분에서 약간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미국과의 어떤 동맹, 그다음에 경제 동맹, 어떤 산업 동맹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브릭스가 이렇게 상당히 커져나가고 있고 연대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으면서
그 브릭스의 어떤 영향력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숙제지만은 네네. 전략적 균형이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네. 사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네. 이걸 갖다가 잘 해내야지만 그렇죠. 사실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외교는 어려운 것 같고 네네네.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참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됐고 지금 브릭스는 볼리비아, 태국, 카자흐스탄, 우간다까지 해서 추가 8개국을 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미 기존도 전체 세계 GDP의 한 4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됐는데 추가로 또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브릭스의 미래도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늘 균형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브릭스까지 얘기가 나왔죠. 자, 우리의 외교도 또 앞으로 신중하게 기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의미 있는 세 가지 소식 윤석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